곱주놈의 아들 주제. 달리기는 무슨 달리기냐? 쉬는 시간 교실 뒤편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가 순식간에 교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등을 구부리는 흉내를 냈습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번져나갑니다.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이 하얗게 뒤집어졌습니다. 주먹이 번개처럼 뛰쳐나갔지요. 녀석의 코에서 코피가 터져나왔고 둘은 한데 엉켜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빨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나서야 선생님이 뛰어들어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이놈들 그만두지 못해? 선생님께 멱살을 잡힌 채로 복도로 끌려 나왔지요. 다음 날 복도 저 끝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깊게 꺾인 채로 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사람이었지요. 교실 창문에 아이들이 하나둘 들러붙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지요. 소녀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교무실로 끌려간 두 사람이 선생님 앞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남자의 꺾인 허리가 더 깊이 바닥을 향해 처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번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지요. 구걸하듯 사죄를 올리는 남자의 곁에서 소년이 터져 나오려는 무언가를 이빨 사이로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조롱 섞인 눈빛들이 뒤통수에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구분허리마저 무한하게 만들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거리고 있는 저 곱추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소년 경훈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평안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평생의 한으로 남은 두 부자의 기막힌 사연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별것도 없습니다. 이불 한 채, 냄비 몇 개, 옷가지를 쑤셔 넣은 검은 비닐봉지 몇 개. 그걸 리어카에 싣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이 집안의 이사였습니다. 짐보다 무거웠던 건 어두운 새벽 내려앉은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렇듯 쫓겨나듯이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 어딘가로 사라져가는 세 사람. 정처 없이 나아가는 리어카 바퀴가 신음하는 소리를 주워 담으며 아이는 땅바닥만을 훑고 있습니다. 몇 번째인지는 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면 더 서럽기만 할 테니까요. 새로운 동네는 늘 낯설었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 어귀부터 아이들의 눈빛이 각다기처럼 달라붙었습니다. 미리 서열 정리라도 해둘 것처럼 글러들어온 놈을 훑어보는 그 눈빛 말이에요. 에이, 또 시작이다. 괜스레 어깨를 한번 쫙 펴고는 길바닥에 있는 힘껏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처음부터 얕잡아 보였다가는 한동안 시달릴 게 뻔했으니깐요. 어떤 녀석들은 전학이니 이산이 하면 신기해하기도 하고 부러워도 하는데 세상 할 짓이 못 됩니다. 낯선 나라에 뚝 떨어진 이방인이 되는 느낌은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새 학교, 새 선생님, 새 친구들 다 새로운 것 천지인데 하나도 새롭지가 않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경계하는 낯선 시선들. 얼마 뒤면 익숙해질 것이고 그때쯤 되면 또 짐을 쌀 테니까요. 굳이 이름 따위 외워둘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15살 경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사를 다녀야 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때문일 것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할 뿐이었지요. 평소엔 술이라고는 한 잔도 안 자시는 분이 이사가기 며칠 전쯤만 되면 그렇게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로 보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놈의 집구석은 무슨 놈의 마가 꼈는지 허구한 날 이사만 다니냔 말입니다. 저녁 밥상은 늘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분이셨지요. 그래서 이 집 식구들은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내려놓는 소리, 국그릇을 옮기는 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한마디씩 던지는 날에는 그저 어머니의 손짓만이 허공을 허우적거렸지요. 당연히 다른 집들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엄숙하고 진중한 식사 자리에서 경망스럽게 주저리 이빨을 털어대는 게 예의가 없는 일인 줄만 알았지요. 다 자라고 나서 보니 알게 됐습니다. 못 배우고 정이 없던 것은 우리 집이었던 것이지요. 밥 한 끼 먹는 일마저도 세상 살아가는 짐을 어깨에 짊어진 채여야만 했던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었던 것입니다. 밤이면 어머니가 아버지 등을 주무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무르는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끙끙 앓는 신음소리였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남들에게 조롱이나 받고 웃음이나 파는 주제에 밤만 되면 온 삭신이 쑤셔온다고 앓고 누워있는 게지요. 그걸 또 아무 말 없이 주물러주고 있는 어머니가 더 미워 보입니다. 경운이는 그 꼴도 그 소리도 다 싫어서 등을 돌린 채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제발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일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싫어하진 않았을 겁니다. 새 동네에 온 지 보름쯤 지났습니다. 여기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골목마다 아이들 패거리가 있었고 패거리마다 서열이 있었지요. 경운이는 그 서열 어딘가에 조용히 끼어들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고 지냈습니다. 몇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터득한 유일한 생존법이었지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그림자처럼 지내다 보면 어차피 또 짐을 싸야 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 골목 안쪽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뭔가를 외치는 소리. 가까이 가보니 아이들이 반원을 그리며 가운데 한 남자를 삥 둘러서서 서 있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깊게 꺾인 채로 발을 질질 끌며 걸어가는 사람이었지요. 아이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흉내를 냈습니다. 등을 잔뜩 구부리고 팔을 늘어뜨리고는 자기들끼리 낄낄거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작은 돌멩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등에 부딪힌 돌멩이가 땅바닥에 나뒹굴자 또 다른 녀석들이 일제히 남자를 향해 돌팔매질을 합니다. 곱추가 몸을 휙하고 돌리고는 주먹질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뒤도 보지 않고 굽은 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경운이는 제자리에서 멈춘 채 주먹을 꽉 쥐어봅니다.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곱추를 바라보았지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생채기가 날 것만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돌멩이를 맞으면서도 허리 한번 펴지 못한 채 땅바닥만 훑으며 걸어가는 저 곱추. 저 사람이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경훈이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겁게 고개를 돌리고서는 모른 척 지나쳐 버렸지요. 여러분이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들을 쫓아가서 한바탕 푸닥거리를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경훈이처럼 못 본 척 돌아서고 말았을까요?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그 굽은 등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돌멩이가 등에 부딪히던 소리가 귓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창피했지만 미안했습니다. 미안하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지요. 괜스레 이불을 잡아채서는 더 깊이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의 일입니다. 쉬는 시간에 교실 뒤편에서 동네 친구 녀석과 실랑이가 붙었습니다. 시작은 보잘것도 없는 사소한 일이었지요. 지금에서야 기억도 잘 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운동회를 앞두고 누가 더 뜀박질을 잘하느니마니 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갑자기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야, 내가 저번에 골목에서 분명히 봤어. 너 그 곱주 아들 맞지?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등을 구부리는 흉내를 내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닌 척하기는. 내가 똑똑히 봤어, 임마. 곱주놈의 아들 주제에 무슨 달리기냐? 순간 경훈이의 머릿속이 하얗게 뒤집어지고 주먹이 번개처럼 뛰쳐나갔습니다. 녀석의 코에서 코피가 터져나왔고 둘은 한데 엉켜서 개싸움을 벌였지요.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피범벅이 된 얼굴로 녀석이 울어댔고 이빨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경훈이는 선생님한테 멱살을 잡힌 채로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얼마 뒤 학교로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끌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복도 끝에서 허리가 꺾인 채로 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모습이 퍽이나 딱해 보입니다. 교실 창문으로 들러붙은 아이들이 일제히 그쪽을 바라보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져나갔지요. 경훈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저 어디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지요. 교무실로 끌려간 부자는 선생님 앞에서 고개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꺾인 허리가 더 깊이 바닥을 향해 처박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상대 아이 이빨이 2대나 나갔습니다. 치료비 문제도 있고 학교 입장에서도 아주 난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십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 자식 교육이 변변치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를 해주시지요. 애써 허리를 펴보이려는 듯한 과장스러운 몸짓을 하며 아버지는 구걸하듯 사죄를 올렸습니다. 귀 뒤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조롱 섞인 그 눈빛들이 뒤통수에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경훈이의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터져나오려는 무언가를 이빨 사이로 꽉 깨물고만 있었지요. 해질 무렵 부자가 나란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가는 아버지가 고개를 땅에 쳐박고서는 허리를 굽히고 걸어갑니다. 뒤따라가는 아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굽어진 허리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 헤아리기 힘든 분노와 부끄러움, 모멸감이 섞여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신발을 벗던 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 게 아니겠어요? 90도로 꺾여 있던 곱추의 등허리가 스르르 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서는 아버지의 등이 참말이지 꼿꼿하게 일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무계한 일이지요? 아버지는 곱추 흉내를 내는 가짜였던 것입니다. 왜 저러고 다녔는지는 알 수야 없지만 경훈이의 그 눈빛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네요. 아버지가 곱추라서 싫었던 게 아닙니다. 창피해서 싫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지멀쩡한 인간이 가짜 곱추 흉내를 내고 저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것. 그게 정말 죽도록 싫었던 것입니다. 고작 하는 일이라고는 어딘가의 장터 공연을 따라다니며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어 푼돈을 벌어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허리를 쫙 펴고 잘난 아버지 행세를 합니다. 끔찍했습니다. 저 모습도, 저 인간이 아버지라는 사실도요. 그 무렵부터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술이라고는 입에도 안 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녁만 되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면 벽을 더듬으며 들어오는 아버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 분명 뭔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굳이나 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 인간 일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무슨 사연이 있든 무슨 고민이 있든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 본 척, 모른 척 사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무언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분이셨지요. 그래서 그 실랑이라는 말도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가 혼자 떠들어대고 어머니는 눈물로 대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게 시작됐다가도 어느 순간 높아졌다가 또 한참이 지나서 조용해지곤 했습니다. 그 긴 침묵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경훈이로서는 알 수가 없었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귀를 막고 잠이 드는 쪽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소리 없는 울음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당탕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지요. 가방을 내던지고 뛰쳐들어간 곳은 이미 아수라장이 돼버린 듯합니다. 이러저리 눈알을 굴려가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밥상이 엎어져 있고 음식들이 사방으로 널브러져 있었지요. 어머니는 그 옆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습니다. 허리를 편 곱추는 주먹을 꽉 쥐고서는 씩씩거리며 서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 이렇게 내 속을 태울 거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가짜 곱추놈이 말도 못하는 어머니한테 이 짓을 벌여놓은 것입니다. 허구한 날 거짓말로
겨우 빌어먹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손찌검까지 한단 말입니까? 인생 밑바닥인 주제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누르고 괴롭히기까지 최악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인간인 것이지요.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 힘껏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버렸지요. 열불이 나서 자꾸만 손이 떨려오고 저도 모르게 목구멍까지 뭔가가 차올랐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짓던 가짜 곱추가 천천히 일어서더니 초점 잃은 눈을 하고는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한 번 더 엉겨버릴까 하고 쫓아가려는데 어머니가 팔을 붙들어 당겼지요. 팔을 허우적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 합니다. 절규라도 하는 듯이 애가 끓는 표정으로 금붕어처럼 입만 뻥긋거립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못 써? 아버지 미워하면 안 돼. 그 말이 눈빛으로도 선명하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안아주고 진정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눈빛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어요? 주저앉아 울음을 쏟아내면서도 끝내 아버지를 감싸는 어머니를 경훈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더욱 싫어졌습니다. 이 집도 이 상황도 그리고 저 빌어먹을 인간까지 가짜 곱추와 벙어리의 조합이라니 정말 눈물나는 가족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셨습니다. 췌장암 말기로 손도 한번 못 써보고 그렇게 허망하게 가시고 말았지요. 경훈이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울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로 형광등 불빛만 바라봤지요. 말도 못하는 어머니가 어떻게 그 고통을 혼자 버텨왔는지, 어떻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가실 수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소리 없이 살다가 소리 없이 가셨다는 생각이 한없이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이사를 워낙 자주 다닌 집이었으니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요. 동네 이웃 몇몇이 조문을 왔다가 돌아가면서 나지막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술비가 있었다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다더라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라고 수술을 안 시켜줬다는 거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원래 저런 인간이야. 품팔이로 빌어먹으면서 마누라 하나 못 챙긴 거지 뭐. 그 소리가 경훈이 귀에도 낱낱이 들려옵니다. 왜 못된 말들은 한마디도 거스르지 않고 쏙쏙 귀에 박히는 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주 자리에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펴진 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멀뚱히 서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굽었던 그 허리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는 멀쩡하게 펴져 있는 것이지요. 누구 하나 죽어나가야 펴지는 허리였나 봅니다. 그걸 본 이웃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거 봐. 허리가 멀쩡하잖아. 곱추 아니었어? 지금 저게 무슨 짓이야? 사기꾼이었던 거야? 마누라 죽어서 이제 연기도 안 하는 거야? 수군거림이 조롱으로 바뀌고 이내 비난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웅성거리는가 싶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다 대놓고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따라 벙어리라도 돼버린 듯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애써 슬픔을 감추려는 듯한 그 표정이 경훈이는 역겨울 정도로 보기가 싫었습니다. 평생을 가짜 인생으로 굽혀진 채로 다니더니 하필이면 오늘, 하필이면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그날 바닥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얼마 뒤 경훈이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서둘러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그 집에 저가짜 곱추놈과 단둘이 남겨진다는 것이 상상조차 하기 싫었지요. 그렇게 17살의 경훈이는 그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수도 없이 수렁으로 빠져들어왔던 그 골목을 이번에는 혼자서 그 역겨운 쳇바퀴 같은 인생에서 당당히 걸어 나온 것이지요. 앞으로 절대로 가짜 꼽주놈을 보지 않으리라. 저 인간이 죽는 날이 온다 해도.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훈이 나이 37이 되었지요. 17에 처음 집을 나온 뒤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공사판이든 어디든 일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다녔고 야간에 배달까지 몸쓰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학벌이니 빼기니 하는 것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뿐이었지만 몸은 힘들지언정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가짜 곱추놈처럼 남한테 손 벌리거나 웃음 팔아 빌어먹는 짓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고 버텨냈지요. 그렇게 해서 기어코 얻어낸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우 같은 아내를 만나고 금쪽 같은 아이가 둘이나 생겼습니다. 변두리에 코딱지만한 작은 집이지만 자기 이름 앞으로 집도 한 채 생겼습니다. 남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제 손으로 일궈낸 최고의 보물인 것이지요. 그게 그렇게도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어떤 빌어먹을 인간보다는 낫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리만큼 큰 위안이 됐습니다. 내 아내에게만큼은, 적어도 내 자식만큼은 지난날의 비굴함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20년을 버텨내게 한 것일 테지요.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이었습니다. 간신히 자리 잡은 직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5년 정도 일하다 보니 경력도 쌓아가고 보람도 느끼던 차였는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석 달치 월급도 밀리고 퇴직금도 날아갔습니다.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어쩌겠어요. 망해버린 회사를 찾아가 봐야 10원 한 장이라도 나올 리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을 고쳐 먹어야 했습니다. 어깨에 주렁주렁 매달린 식구들을 생각하면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지요. 그래,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력이라면 차고 넘치니 어디든 한 곳이라도 써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이력서를 넣는 족족 연락이 없었습니다. 면접까지 간 곳도 있었는데 최종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최종 학력란에 중졸이라고 적혀 있는 이력서를 요즘 세상에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것을요. 경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이도 어리고 학벌도 좋은 젊은 놈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요. 차라리 장애딱지라도 받으면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어찌 생각하는 것이 꼭
그대로 닮았을까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쳤어도 이따위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경우는 자신의 뺨을 대차게 몇 대 후리고 나서야 못된 정신머리를 다잡았습니다. 결국 다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집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를 대야 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정해져 있고 그야말로 허리가 휠 지경이었지요. 아침 이슬이 내려앉기도 전에 나가서 늦은 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일이라도 없는 날이라 치면 가짜 곱추놈처럼 하루하루 근근히 버텨가는 꼴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이를 갈았습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어디로든 발걸음을 옮겨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박경훈 씨 되십니까? 아버님이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한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던 인간이 정말로 세상에서 지워져 버렸답니다. 기분이 어땠냐고요? 딱히 슬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미 20년을 남처럼 살아온 사람인데 얼굴마저 기억에서 흐릿해졌지요. 그냥 덤덤했습니다. 애정이 있고 미련이 있어야 슬픔이란 감정도 튀어나오지 않겠어요? 가짜 곱추놈은 그저 잊혀진 존재였을 뿐입니다. 사실 죽었다고 해도 그 인간을 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말로만 핏줄이지 원수보다 더한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뭐하러 배웅까지 해준답니까? 그래도 주제의 앱이라고 변호사를 통해 뭔가를 남겨두었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남겨둔 유산, 고가짓게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였습니다. 곱추놈이 평생 그 짓거리로 살아봤자 뭘 남겼겠냐마는 그래도 혹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살던 집이라도 있으면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이 쪼들리는 상황에 푼돈이라도 챙기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싶었습니다. 어차피 되져버린 인간, 뭐라도 좀 남겨뒀길 바라며 아버지라는 가짜 곱추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낡고 좁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봉투 겉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박경훈 이름 3글자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규모는 편지를 다 읽으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이 직접 요청하신 사항으로 편지를 전부 읽으셔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빌어먹을 작자가 죽어서까지 이런 짓을 합니다. 도대체 편지가 웬 말입니까? 죽어가는 마당에 자기 마음이라도 편하겠다고 몇 글자 끄적이고서는 아들놈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살아생전에도 하는 짓마다 심사를 뒤틀리게 하더니 황천길 가는 마당에 곱게 떠날 것이지 남은 사람 발목을 붙들려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배알이 꼬여서 왔던 길을 되돌아갈까 싶다가도 여기까지 온 수고가 아깝기도 하니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읽기로 했습니다. 경훈이는 볼멘 얼굴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 속 내용은 가짜 곱추도 경훈의 아버지도 아닌 인간 박기호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요리가 하고 싶었습니다. 주방장이 꿈이었던 청년이었지요. 그런데 20살 무렵부터 간질 발작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몸으로는 주방에 설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간염까지 겹쳤습니다.
식당 문턱은 밟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요. 어느 식당에서 감염 보균자를 채용하겠어요? 공사판에도 나가봤지만 그 허약한 몸으로는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일 저 일 기웃거려보고 적응을 좀 할라치면 이놈의 몸뚱아리가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겠어요? 세상 어디서도 박기호를 일꾼으로 써줄 곳은 없었습니다. 그 막막한 시절에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말없이 자신의 곁을 지켜준 벙어리 색시뿐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뒤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경훈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와 주었지만 앞날은 더 깜깜해졌습니다. 기호는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가장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장터 공연에서 곱추 흉내를 냈더니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소나기에 쥐어진 동전들을 맥없이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부끄러웠단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더구나.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고개를 드는 것이 더 무서울 지경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생글생글 웃고 있을 아기의 얼굴이 떠오르더구나. 그 웃음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기 위해서는 창피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 했단다. 네, 그렇습니다. 그 비참하고 서럽기만 한 가짜 곱추의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지요. 그것이 오로지 박기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커가면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기호도 알고 있었지요. 어쩌면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비난의 화살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사를 가고 전학을 보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게 나로서는 최선이었단다. 경훈이는 편지를 내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가던 그 굽은 등이 생각났습니다. 동네 꼬마 녀석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허우적거리던 그 곱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무실에서 굽은 등을 몇 번이고 더 접어가며 빌며 애원하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 구석에서 뭔가가 끌어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눌러야 했습니다. 아직 다 읽지 못한 편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어지는 편지를 읽는 내내 목구멍에 무언가가 탁 하고 걸린 것만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그날 밥상이 엎어진 날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것은 경훈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해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수술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완강하게 버텼답니다. 췌장암 말기에 생존율도 낮은데 그 큰 돈을 수술에 쓸 수는 없다면서요. 지금까지 모은 돈은 경훈이 앞날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손짓으로 눈빛으로 종이에 글씨를 써가며 완강하게 거절했답니다. 그 실랑이가 밤이면 밤마다 쌓였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고 했습니다. 설득할 방법이 도무지 없었습니다. 앙다문 입으로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겠다는데 무슨 수로 설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날 기어코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은 어머니는 계속 수술 이야기를 꺼내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리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죽어서 돈 몇 푼 남기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소리쳐봤지만 어머니의 귀에는 닿지가 않았지요. 그러다 결국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그럼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 이렇게 내 속을 태울 거면 씩씩거리며 서 있던 아버지의 등이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렸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지요. 팔을 허우적거리며 아버지를 감싸려 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 눈빛이 하고자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게지요. 경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짧은 한숨만 연거푸 뱉고는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갔지요. 아들이 집을 나간 뒤 공연을 따라다니는 일은 접었다고 합니다. 보여줄 사람이 없어지니 더 이상 가짜 곱추 행세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뒤로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받아줄 곳도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하루에 몇 천 원이 되는 날도 있었고 안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해 전 겨우겨우 수소문하여 아들을 찾게 되었다더군요. 가끔씩 멀리서나마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게 자기로서는 충분했다면서요. 미안하구나. 평생을 못난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떠나기 전 알리고는 싶었단다. 적어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큼은 오롯이 너를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았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러니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단다. 편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경훈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지요. 그저 소리 없는 눈물만이 하염없이 흐르고만 있었지요. 고요한 정막을 깨트리고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으셨으면 이제 재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한 장이 책상 위로 밀려왔습니다. 경훈이는 종이에 찍힌 내용물을 보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적 금내역이 도합 2억 원, 본인 명의 아파트 한 채를 남겼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이랍니다. 리어카를 끌고 새벽마다 골목을 돌아서 모은 돈이었지요. 평생을 땅만 보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만들어낸 재산인 것입니다. 장례는 경훈이 혼자 치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살았으니 곁에 남긴 사람이 있을 리가 없던 게지요. 조문객도 부의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들만이 그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염습실로 들어선 아들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디찬 바닥 위로 앙상하게 말라붙어버린 아버지가 누워 있습니다. 세월에 고스란히 얻어맞은 듯한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멀쩡하던 아버지의 등이 90도로 꺾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 걸까요? 분명 집을 박차고 나오는 그날까지도 꼿꼿이 펴져 있던 등허리였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가짜 곱추 노릇을 하던 거짓말쟁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진짜 곱추가 되어 죽었냔 말입니다. 아내와 아들을 떠나보내고 스스로를 탓하며
평생을 땅만 보고 죄인처럼 허리 한번 펼 수 없었던 그 남자의 등이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 박기호였던 것입니다. 경우는 굽어버린 아버지의 등허리를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마치 어머니를 닮은 그 눈물을요. 가짜였던 것이 진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먹고 살기 위해 굽혔던 등이었습니다. 비웃음을 팔아 동전을 줍던 가짜 등허리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무게를 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못하는 아내를 지키는 무게, 아들이 떠난 뒤 홀로 새벽 골목을 도는 무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무게, 그것들이 하나둘 켜켜이 쌓이다 보니 결국 뼛속까지 파고들어 깊숙하게 새겨지고 만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이 없어서,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를 끝내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차고 넘치는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엇나갔지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몰랐다가 멀어지고 나서야 혹은 너무 늦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사람. 바로 우리네 아버지와 같은 사람 말이에요. 박기호가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못났고 서툴렀고 평생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이웃에게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로 남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못난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아버지는 가짜 곱추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만큼은 단 한 번도 가짜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황혼의 강물은 매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